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정책, 나아가서 정치 지형까지 바꿔놨습니다.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값싸게 공급받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멈춰섰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했지만 독일만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고 침체를 겪던 독일의 산업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에너지 정책에서의 실패가 올라프 숄츠 총리의 불신임 그리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는 일요일입니다. 23일에 치러질 총선 결과가 원전 재가동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재도입 등 독일의 에너지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대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설과 같은 명절이죠. 춘절이 지났지만 대만에서는 아직도 새해 명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의 새해 풍습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2월 1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각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러시아는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의 체제를 만들기로 했으며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공조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배제한 채 미러가 종전 협상과 대러 제재 완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조해서 우크라이나 비롯한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6명을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녹화된 영상 매체를 통해 인질 석방뿐만 아니라 인질 시신 내구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마스는 당초 22일에 인질 3명을 석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3명이 늘어나 6명이 된 것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4.1%로 인하했습니다. 호주 연준이 정례 금융경제회의에서 지난 2020년 11월 1일 4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물가 상승이 둔화하면서 7차례 연속 4.35%로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이번에 낮췄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물가를 낮춘다는 임무를 해냈다고 평가했는데요. 5월 17일까지 치러하는 총선에서 고전 예상되는 집권 노동당으로선 기준금리 인하가 희소식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약 25% 인상할 방침이라고 현지 시각으로 18일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을 예고했는데요.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경우는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한 자동차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이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수출 자동차 절반 이상의 수정이 악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으로 국가별 관세를 면세할지 기업별 혜택을 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다 지난해 옥중 의문사한 반부패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이름을 딴 거리가 프랑스 파리에 생깁니다. 파리시 의회는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파리 16구에 나발리 거리를 조성하기로 의결했는데요. 기존 폴란드가 한쪽 도로명이 나발리가로 바뀝니다. 이 거리는 주 프랑스 러시아 대사관에서 400m 떨어진 곳입니다.
파리시는 16구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이주민들의 본거지였고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곳이고 하다면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생전에 자신이 세운 반부패 제단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했었던 나발리는 작년 2월 달에 수감돼 있던 시리아 최북단 교도소에서 의문사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2.0이 될 것이다. 예.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나토 가입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러시아와 휴전할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제2의 아프간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네. 독일 언론과 17일 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선을 그은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선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건데 아무도 아프가니스탄 2.0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서방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공 같은 과거를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사실 아프간 전쟁은 2001년부터 21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아무런 성과 없이 전쟁이 끝났고요.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사국을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하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고 미국이 경고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관계일 뿐이고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두 나라가 협상할 수 없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을 빼고 종전 협상에 나서자 그 전날부터 주변 지역 돌면서 우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했던 대로 네. 미국 러시아 이 협상에서 미러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 날 회담을 가졌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고위급 협상팀을 각자 구성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악화됐었던 미국과 러시아 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미러 간의 협의 체제를 만들고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조도 같이 해보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당사자이자 러시아의 침략으로 영토를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미러 관계 개선 그리고 전후 재건 공조에 서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만 합의를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유럽은 다 빠졌습니다.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튀르키예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러시아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제시했고요. 그 어떤 결정도 우크라이나 측에 강요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혀서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유럽연합의 외교담당 고위 대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를 절대 내줄 수 없다라면서 제재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호 지정학적 이해 그리고 역사적인 경제 투자 기회에 대해서 향후 협력의 토대를 마련을 합의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전쟁 종식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 소위 말해서 제밥에 더 관심 많은 건 아니냐라고 읽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전쟁 끝내기 위해서 모든 당사자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당사자가 다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럽연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대국에서 지주로 전락한 나라. 네. 미넨 국제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응웬원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을 바라보던 아시아 시각은 과거에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강한 나라 이렇게 봤었는데 네. 이제는 임대를 요구하는 지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응앤한 장관은 2차 대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국제 정세에서 뭔가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진단한 건데요.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를 놓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북대서 휴학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의에 참석한 많은 관계자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철회하고 푸틴이 나토 동쪽 국경을 방어 의지를 시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왈츠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한 건데 뭐 소위 말해서 히토리를 좀 내놔라 이렇게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뭔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 뭔가 챙겨갈 것이 있냐 이걸 따져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충분한 안전 보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히토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미국 협상 제안 거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유지했었던 국방 경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만 명의 미군이 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 어떤 긴장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처럼 점점 복잡해지는 지역적 상황에서 중도적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네. 이게 과연 유지가 될지 미국 쪽을 가야 될지 아니면 중국과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동맹이자 경쟁자이자 적인데요. 예. 지금 전 세계 IT 업계에서 파란을 익힌 업체가 바로 중국의 딥시크인데요. 그렇죠. 예. 이걸 둘러싸고 소위 말해서 AI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각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과 유럽은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빼내갈 위험이 있다라면서 딥시크를 적으로 강조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이 딥시크를 쓰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우군으로 보면서 좀 가깝게 지내려 하는 건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차단 움직임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본, 호주도 사실 보안상 위험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딥시크 사용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시켰고요. 반중세가 강한 대만 민진당 정부도 지난달 말에 일찌감치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 대상으로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예. 유럽도 그렇습니다. 바짝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달에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차단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딥시크 문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보이콧 나서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이지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 딥시크 통해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빼내 나갈 거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게 이제 떠오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분야 역량이 커지면서 이걸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혜택이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딥시크의 가장 강점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개발도상 입장에서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공개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딥시크를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AI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건데요. 특히 IT 강국 인도가 대표적으로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정부가 딥시크의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자국 서버에 적용하겠다라 밝혔는데요. 네. 딥시크 AI 모델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모델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딥시크를 글로벌 사우스 영향에서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뭔가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중국 언론들은 중국 AI가 폐쇄적인 미국 AI와 달리 개방적이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충분히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측은 미국의 AI 통제 정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도국들이 더욱더 중국의 딥시크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사양 반도체 수급이 어려운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국 업체 거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중국의 딥시크가 어느 쪽에서는 적이지만 어느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동맹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경계가로 간절하게 되는 거죠. 딥시크를 매개체로 네. 미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맞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이렇게 또 대결하는 양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뛰는 놈이 나는 놈. 네. 네. 미국 정부가 펜탄을 비롯한 마약 밀매 억제를 목표로 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 활동 지역에 대해서 드론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가 마약 펜타닐 제조 합성 시설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멕시코 상공의
비밀 드론 비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 방송에서는 CIA가 멕시코 쪽으로 무인 항공기 배치를 비무장 상태로 늘렸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겠다 이건 아니고 위치 파악에 나서는 건데 네. 이 사용된 드론이 최장 14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광범위한 범위를 탐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무장했을 때는 헬파이어 미사일 표적 때문에 정밀 타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2007년부터 미 공군에서 운영을 했었고 CIA 멕시코 상공 드론 비행 계획은 이전에는 제대로 공개된 사실이 없었는데 네. 미국 언론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봤더니 네. 소위 말해서 마약류를 합성하는 실험실을 식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닐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적지 않은 양의 화학물질이 방출되는데 예. 옆에서는 안 보이지만 공중에서 보면 이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감춰주겠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CIA가 드론을 사용해서 공습 같은 치명적 행위를 할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이 정보를 수집해서 멕시코 측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렇죠. 한 달 정도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 정부 측도 이 한 달 유예하는 조건으로 마약과 불법 이주 외국인 단속을 위해서 미국 국경에 10,000명 정도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 나라 사이에 좀 긍정적으로 이 드론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제2의 골드러시. 예,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금값이 지금 네. 계속 치솟고 있어서요. 네. 지금 전 세계 금을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금융과 밀집 지역이자 영란은행이 털을 잡고 있는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그 거래 지하의 금고에 금 151.41톤이 4.1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이 금들이 다 미국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발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네. 안전사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금 수요가 폭발하게 된 건데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금값이 싼 영국과 스위스 등에서 미국으로 금괴가 실제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대서양 횡단 골드러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에서는 금 재고 부족 거기에다가 인출 지연이 심화되면서 당분간 금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금 보유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 보유량은 늘어나겠네요. 네, 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 그룹의 산하에 있는 금속 선물 거래소 코맥스가 1월 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 현물 규모가 927.92톤인데요. 2022년 8월 달 이후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 세계 금들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값이 싸니까 네. 영국에서 사서 미국으로 이동을 한다. 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금 재고량이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뉴욕과 런던의 금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921.1달러로 거래가 됐는데 네. 반면에 같은 날 런던의 금 가격은 2,900.5달러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뉴욕의 금값이 런던보다 20달러 이상 높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두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고유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네. 결국 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 프리미엄 붙으면서 미국 금값이 더 비쌌다고 하는데요. 월가 은행들이 뉴욕과 런던의 금값 차익을 노리고 런던 금융가 지에 보관됐던 금을 실어 나르면서 실제로 금괴 수송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영국은 세계 최대 금 거래 중심지로 영란은행과 금융사가 밀집돼 있는데요. 원래는 한 8천억 달러어치 이상 금이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과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HSBC 은행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이런 은행에 고액의 자산가들이 돈을 많이 맡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세저는 JP 모건이 이번 달에만 40억 달러어치의 금을 뉴욕으로 운송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런던 외에도 스위스 이런 곳에서도 이제 금을 정제해서 이걸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 제2의 골드러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의 골드러시였는데 금부치를 미국으로 좀 옮기시는 영국에서 것이 금부치가 있어야 말이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전원 생존의 기적. 예. 정말 네. 놀라운 일이죠. 사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델타 유기가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탑승했던 80명 전원이 물론 부상자가 있긴 합니다만 생존해서 이건 기적에 가깝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항 활주로의 착륙 과정에서 이제 항공기가 미끄러지면서 기체 아랫부분에 큰 불이 발생했고 이게 나동그러지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전복된 상태에서 검은 용기가 타오르면서 꼬리 부분이 아주 까맣게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화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화했고요. 승객들이 빠르게 대피하면서 탑승객 80명이 기적적으로 다 생존했습니다. 네. 21명은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2명 제외하고 모든 승객이 퇴원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런 사고에서 승객들이 무사했던 거는 안전을 고려한 항공기 설계가 이제 첫 번째고요. 구조대와 승무원들이 빠르게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은 여객기 좌석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었고 네. 안전벨트를 튼튼하게 제작한 것 그리고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혔을 때 크게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든 점 이런 것들이 이 큰 사고에서 생존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일단 현장 목격자의 얘기는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고 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승무원들이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들 패닉이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119 번호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두고 비상구로 옮겨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말했고요.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진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푸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처 또 승객들도 안전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다 탈출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하다. 뭐 차 탈 때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꼭 기억하셔야 그리고 되겠네요. 또 사실 우리가 그 착륙하기 전에 착륙할 즈음이 되면 맞아요. 너도 나도 찰칵찰칵 예. 안전벨트를 풀거든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착륙해서 비행기가 멈출 때까지 그리고 승무원들이 그렇죠. 벨트를 풀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벤 쿠엘러의 Falling 들려드립니다. Wind is cold, alright, back in Dallas. The neon light from the building lets you know you're home. You'd go way back when if you wanted to be my friend or you'd call me. I'd understand it's true. I don't feel like I'm falling, no, I don't feel like I'm falling, no, I don't feel like I'm falling down. Just say hello to the ground.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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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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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Wait there, I'll be right back down in Times Square. It's a heart attack, all the feeling it makes you feel so new. Hey, trees fall, and so do men. Even the walls start caving in, and you feel like there's no pretend for you. I don't feel like I'm falling, no, I don't feel like I'm falling, no, I don't feel like I'm falling down. Just say hello to the ground. We could talk if days weren't so fast, and mistakes just leave it so unsure. Wanna hold you like never
'cause we're falling, and I love you more and more. Do you feel like you're falling down? Do you feel like you're fall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차 변론 이후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평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은 내는 돈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행 40%인 받는 돈은 여야 간 40에서 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경정 예산은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 매물 가격 담합,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뒤에는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거나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중국문화대학 최세훈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는 1월 말에 설 연휴가 끝났는데 대만에서는 아직까지 새해 명절 분위기 이어진다고요? 네, 대만에서는 지난주에 원서절이 있었는데요. 네. 원소절은 춘절의 연장선에 있는 중요한 날로 긴 춘절 연휴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중화권 명절입니다. 대만에서는 보통 이때까지 명절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네. 이날은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네네. 올해는 지난주 2월 12일이 대만의 정월 대보름 원소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소라는 단어를 보면 네. 원은 시작, 소는 밤, 즉 정월 보름밤을 뜻하는데요. 네. 한국의 정월 대보름과 비슷하지만 대만에서는 온 나라가 등불로 환하게 달아오르는 대규모 축제의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무척 특별합니다. 네. 자, 우리는 정월 대보름이라서 이제 뭐 보름 나물도 먹고 오곡밥도 드시고 잡곡밥 드시고 하셨을 텐데 대만에서는 이 원소절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원소절은 17세기 중국 한족이 타이완 섬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청나라와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시대에도 그 전통이 이어져 전국의 사찰에서 성대한 등불 축제를 열고
한 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지속했다고 하네요. 네. 태평양 전쟁 중에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종전 후에 다시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광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오늘날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국적인 등불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네. 등불을 밝히는 풍습의 기원은 진나라 혹은 학설에 따라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 횃불을 들고 벌레와 야생 동물을 쫓으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는데요. 네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등불이 아니라 거친 횃불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 달집 태우기 이 풍속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원소절에 이색적인 축제가 많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원소절하면 역시 랜턴 페스티벌이 유명합니다. 네. 대만의 여러 도시들은 매년 경쟁적으로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 유명 인물, 인기 캐릭터를 본뜬 대형 등불을 제작해서 도시 곳곳에 전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네. 또한 대로를 따라서 등불로 화려하게 장식한 차량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스펙타클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가장 유명한 지역 축제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신베이시 핑시 지역에서 열리는 천등 축제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소망을 적은 등을 밤하늘로 날려보내며 새해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수천 개의 등불이 정말 장관이죠. 네. 또한 타이난의 옌수이 봉파우 축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네. 이 축제에서는 관우를 상징하는 신상이 탄 가마를 메고 행진하는 사람들 사이로 수천 발의 폭죽이 터지는 장관이 연출되는데요. 네. 참가자들은 강한 불꽃과 소음 때문에 헬멧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될 정도로 격렬하고 짜릿한 행사입니다. 네. 원소절에 이런 다양한 축제가 있었고 대만의 춘절도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설과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네, 사실 대만의 춘절은 한국의 설과 비슷하면서도 또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네.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상께 감사하고 새해 복을 기원하는 전통은 한국과 유사하죠. 네. 하지만 대만의 춘절은 훨씬 더 화려하고 축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네. 특히 타이베이 101 빌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행사가 되었죠. 네. 또한 대청소도 춘절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춘절 전에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과거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산뜻한 기분으로 새해 복을 맞이할 준비들을 합니다. 네. 이를 제구포신이라고 부르는데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이 춘절 전야까지는 열심히 청소를 한 다음에 네. 2, 3일간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쓰레기도 내다 버리지 않는 풍습이 있는데요. 네. 함부로 청소를 하다가 모처럼 찾아온 행운이 달아나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또한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색 종이 위에 쓰인 아름다운 서예, 이 춘년도 민간 풍습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은 새해 복을 기원하는 문구를 직접 적어서 대문의 양옆과 문 위에 붙이는데요. 네. 이때 복자를 쓴 춘면에 위와 아래를 뒤집어서 붙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네네. 중국어의 동사 왔다는 네. 뒤집다라는 동사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따라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네. 복이 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네, 복을 네. 부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직접 발음으로 들려드리면 네. 복이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발음은 부다올러, 또 복이 온다라는 발음도 부다올러. 이렇게 똑같은데요? 발음이 똑같아서 네. 복자를 일부러 붙이는 겁니다. 재밌네요. 예. 또 세뱃돈도 주고 받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홍바오라고 하는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세뱃돈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사용되는데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상사나 동료에게 새해 선물로 홍바오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점은 한국과는 달리 홍바오 안에 들어가는 금액을 반드시 짝수로 맞춰주셔야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만의 원소절 그리고 춘절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만 중국문화대학 한국어 문학과 최세훈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글로벌 Here comes the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나라. 네. 이 나라는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독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예. 그동안에 이제 이 예. 코너에서 독일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네네. 마침 또 독일이 총선 다음 주에 또 총선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주요 정당들의 에너지 관련 공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네. 독일 정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총선이. 예, 2월 23일 날 치러질 예정이죠. 원래 네. 9월 달에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7개월 당겨졌죠. 네,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당겨진 이유가 뭔지. 그렇죠. 독일 정치 제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은 계시지만 이제 의원 내각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처럼 상원에 해당하는 조직을 이제 연방 참사원이라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조직이 이제 연방 의회라고 부르는데 네. 실권은 이제 연방 하원이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과반 정당이 나오면 이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네. 단순하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과반을 득표한 당이 없을 때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제 연정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혼자는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과반 없어도 일당이 혼자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당들이 모여서 총리 불신임 그렇죠. 예,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예. 상당히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연립정부 연정을 구성하는데 2021년 9월달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3인당이 이제 1당을 차지했지만 30%도 득표를 못했어요. 28%. 그래서 녹색당, 자유민주당 이런 당들과 연정을 구성해서 전체 의석의 56.5%를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3인당 대표였던 이제 슐츠가 이제 총리가 됐죠. 네. 그래서 연정을 이제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 문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생각이 비슷비슷해야. 그렇죠. 예, 예, 나갈 그래서 수가 서로가 있으니까. 양보를 할 때 양보를 네, 하고 네. 고집을 피울 때는 고집도 피우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리를 나누는 거죠. 그렇겠죠. 어느 장관은 어느 당, 뭐 이런 이렇게 나누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몇 달씩 걸려요, 보통. 예. 네, 그래서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부 장관 자리를, 네. 녹색당은 이제 외교부 장관 자리를 뭐 갖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연정이 깨지면서 지금 선거가 앞당겨진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산, 특히 이제 적자를 보는 걸 되게 싫어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이죠. 이 재무부 장관이 적자 재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슐츠 네. 총리가 결국 이 해고를 이제 해임을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네. 이제 연정이 붕괴된 거죠. 그렇죠. 너희들랑 같이 못해라고 선언을 한 셈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관례적으로 총리는 나를 신임할 거냐? 라는 이제 신임안을 하원에 제출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당연히 12월 16일 날 투표 결과 이제 슐츠 총리에 대한 이 불신임안은 찬성 207 반대 394 불신임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독일 정치제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정당의 이름들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독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해온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민주연합, 네. 기독교 사회연합. 이 두 당은 항상 세트로 다녀요. 그러니까 같이 기민 다녀요. 기사 뭐 이렇게 예, 기민기사연 줄여서. 예,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민주연합 기민연이라고 부르는 이 정당은 이제 독일어로 하면 체데우라고 부르는데 네. 이건 전국 정당이에요. 아. 그런데 기독교 사회연합 기사련이라고 부르는 이 정당은 바이에른
남부에 있는 바이에른 지방에만 있는 지방당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두 당이 서로가 바이에른 지방에는 당연히 최대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지역을 나눠서 같이 다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김인년 기사련 연합은 중도 우파로 보통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 맞서는 세력이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이제 3인당이라고 부르는 네. 사회민주당입니다. 중도 좌파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1875년부터 시작된 정당이니까 역사가 참 오래됐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녹색당. 녹색당. 예, 녹색당은 네. 이제 93년에 이제 등장을 한 환경, 뭐 기후 변화 이런 쪽에 이제 진심인 정당이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생각과는 달리 녹색당은 상당히 온건합니다. 오. 예, 전 세계 많은 녹색당 중에서 제일 온건하다라고 할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당은 이제 중도 우파라고 분류되는 당으로서 주로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당으로 이 당도 역사가 깊어요. 1948년부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이 언급되는 당이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당. 네, 독일을 위한 대안 AfD라고 부르는 네. 당인데요. 2013년에 창당된 당이고 원래 동독 지역에서 세력을 이제 확장해 오다가 최근에는 서독 지역으로도 이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국가주의, 반이슬람주의, 반이민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급진 우파 정도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좌파 또는 극좌로 분류되는 이제 좌파당, 말 그대로 좌파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등장한 자라 바겐 크네이트 동맹이라고 하는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베스베라고 부르는 당이 있는데 네. 이 당은 되게 독특해서 좌파 민족주의 이게 말이 되나? 좌파 민족주의요. 예, 이민은 반대하지만 나머지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되게 강한 예, 독특한 노선이 있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선거가 지금 이제 며칠을 남지 않았거든요. 네. 어느 정당이 앞서고 있는지. 중도 우파인 이제 최대우 최혜수 기민 기사련 연합이 이제 30% 정도 지지율로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급진 우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AfD 독일을 네. 위한 대안이 20% 수준으로 2위. 그다음에 3인당이 이제 15.6%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색당, 좌파당 뭐 등등의 순서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이 여론조사대로 이제 1위가 기민 기사 연합이면 네. 이제 연정을 또 할 해야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래 기민 기사련이 30%. 네. 그러면은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네. 20%. 두 당 합하면은 50%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일 쉽지만 문제는 이 독일을 위한 대안 AfD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이 절대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방화벽 규정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정당들이 봤을 때 이 AfD라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당이 내세우는 이 노선이 되게 위험하고 급진적이다. 독일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기본으로 삼아왔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연정을 구성하려면 그 이제 다음이 다음인 이제 3인당. 3인당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3인당이 또 별로 원치 않아요. 그동안에 몇 번 해봤거든요. 예.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기민 기사련 연합, 3인당, 녹색당 이 3당이 연합하는 흔히 말하는 일명 이제 케냐 연정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케냐 연정이. 예. 왜 이게 왜 케냐가 갑자기 케냐가 나오냐면은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장난인데요. 네. 이 독일 정당들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처럼 각각의 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우, 최혜수 같은 이제 기민 기사련 연합은 이제 흑색, 3인당은 당연히 붉은색, 네. 녹색당은 당연히 녹색이죠. 녹색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모두 가진 국기를 찾아보면 전 세계에서 케냐 국기가 딱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케냐 연정.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민 기사련하고 녹색당 두 당만 네. 연정을 구성하게 된다. 흑색 그러면 녹색이니까. 예, 이러면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그래요. 카리브해에 있는 자메이카. 예, 거기까지 흑색 녹색. 재밌네요, 예, 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각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그 중도 우파인 기민 기사 연합은 이제 파리 협정 준수하고 네, 2045년까지 넷제로로 하기로 했던 국가 목표 당연히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우파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당인데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3인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우파 쪽은 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세, 즉 탄소에다가 가격을 부여해서 뭔가 좀 잡아보자라는 쪽이고요. 네. 이에 비해서 이제 3인당 같은 경우는 난방이나 교통 부문에서 전기 이용을 좀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보자 이런 쪽을 좀 선호하는 차이가 있고요. 네. 녹색당도 당연히 비슷한 입장입니다. 좌파당 같은 경우는 2045년 너무 늦다. 네. 2040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성급해. 2045년 아니고 2050년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예.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향은 비슷한데 그러네요. 조금씩 속도는 예. 달리하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2위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어떤 여기는 이제 입장인가요? 갑자기 툭 튀죠. 보면 네. 예, 일단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은 인간이 기후 변화를 유발했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애초에 전제부터. 네, 전제부터 이제 비판하고 나서죠.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정책 그리고 관련된 세금, 뭐 투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좌파 민족주의라고 아까 제가 불렀던 베스베 같은 경우는 네. 기후 변화는 심각한 문제 맞는데 이걸 넷째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또 하는 또 독특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기후 변화 관련된 입장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정당들 입장이 어떤지요? 가장 입장이 엇갈리는 게 이제 석탄화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 문 닫아야 돼라는 게 이제 독일의 보통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시는데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민기사련 중도 우파 그다음에 중도 좌파인 3인당 네. 다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다 문 닫는다. 여기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녹색당은 38년 너무 늦잖아. 네, 더 당겨야 2030년 돼요. 네. 앞으로 5년 후에 다 문 닫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을 위한 대안 이 AfD 같은 경우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해야 된다라는 또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이 독일을 위한 대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네.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앞으로 한 10년, 시간이 15년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 독일에서 땅 파면 나오는 갈탄 이런 걸 이용하는 발전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녹색당 같은 경우에 지난 연정에서 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는데 네. 이 부처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정 구성 때 이제 예. 원래는 기후변화 업무가 이제 환경부 소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요거를 이제 기후변화 업무를 떼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경제에너지부가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기재부하고 네. 산업부를 합한 부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관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부처 명칭도 이제 경제기후보호부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녹색당 대표가 이제 장관을 맡아가지고 3년 넘게 이제 맡아왔죠. 그래서 하베크라는 이름에 이제 이분이 장관이자 또는 부총리 이걸 네. 동시에 역할을 해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분야, 뭐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경험이라든지 인식이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탈원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2023년이죠. 그때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또 폐쇄를 강행했는데 이게 큰 실수였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마다. 일단은 그래서 현재 독일은 2024년 통계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에서 생산한 전기는 0입니다. 없어요. 예, 진짜 문을 다 닫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인년 같은 경우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가동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기존 원전 다시 문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SMR 같은 미래 원전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좀 투자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3인당과 녹색당은 원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폐쇄 이거 뒤집을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일을 위한 대안은 당연히 지금 문 닫은 원전 빨리 문 열어서 재가동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다음에 새로 원전 이것도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풍력에 대해서 약간 증오한다 싶을 정도로 이제 반대를 하는데 네네. 이 독일을 위한 대안 주장은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안정적이지 않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집권하면 풍력 발전소 다 없애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가스 재도입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인영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풍력에 대해서는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해볼 게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풍력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갑자기 바람이 멈추는 그 기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둥켈플라우트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네. 독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독일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각 정당이 과거에는 기후 변화, 에너지 관련한 이슈들을 되게 앞쪽에 내세우는데 네. 지금은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자, 선거 결과 그 이후에 독일 변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은 뭐 김인년을 중심으로 한 연정이 구성될 것 같은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그렇죠. 다시 이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원자력 발전은 아마 당분간 다시 살아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탈탄소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입장은 유지되지만 속도를 조절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독일의 미래에 어떤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독일 친구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총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Even Now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n now, when there's someone else who cares.